네, 먼저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하면 뭐 ETF의 원조 맛집이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맞습니까? 네, 코덱스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요. MS 기준으로는 아직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ETF 시장을 개척했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자, 매년 연말마다 하는 말이지만 올해처럼 주식시장 부침이 심했던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모로 참 힘들었는데 ETF 시장은 어땠습니까? ETF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장을 거듭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던 가장 1등 공신이 초단기 채권 ETF인데요. 제가 간단한 퀴즈를 드리면 우리나라 ETF 사이즈 중에서 1등은 코덱스 200,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인데요. 2등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2등이 초단기 금리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KOFR이라는 하루짜리 리버 금리를 추정하는 ETF가 2등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CD 금리를 추정하는 ETF가 3등입니다. 그만큼 올해 한국 ETF 시장은 양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초단기 금리 채권 ETF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철저한 방어 전략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아주 부침이 심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채권형 ETF는 상대적인 메리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단어를 더 추가한다면 초단기. 초단기. 왜 그러냐면 일단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수익률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단기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단기 상품 중심으로 성장세를 거듭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정말 이 부분에서는 아주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네요. 자, ETF 시장이 상당히 좀 트렌드, 뭐 쉽게 말해서 유행에 민감하다 그럴까요? 뭐 분기별로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들이 상당히 뭐 자주 바뀌고 그러는데 올해 ETF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습니까? 실은 제가 NH증권에서 파생 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고요. 작년 6월에 삼성자산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테마였습니다. 다양한 테마들, 뭐 기억나시겠지만 메타버스라든지 뭐 다양한 테마들이 형성되면서 결국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화랑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방어적인 그러니까 테마보다는 좀 더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유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월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주긴 주되 1년에 한 번 주지 말고 월마다 따박따박 배당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월배당이 요즘 한국 ETF의 화두가 됐었고요. 그리고 구간이 명관이다.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시장의 환율이 또 화두였었지 않습니까? 환율이 뭐 1,400원, 뭐 1,500원까지 넘볼 정도로 고공행진을 보이다가 최근에 환율이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화냈지.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공모펀드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공모펀드 운용사들이 ETF 시장에 진출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올해도 이런 공모펀드 운용사들의 액티브 ETF에 출전 이런 것들도 올해 화두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아주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아주 올 한 해 아주 힘겨운 그런 장세를 거쳐갔지만은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치 상품들이 ETF에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이 월배당 문제는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앞서 말씀 주셨듯이 올해 ETF 시장 가장 강력한 흐름은 채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만 새로 나온 채권 ETF가 26가지나. 네,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채권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채권이 뭐 안정성이 부각되고 그래도 밋밋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금리 인상 때문에 채권의 쿠폰 수익률이 굉장히 매력적이 됐고요. 그리고 뭐 한전채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전한 채권이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ETF를 통해서 채권을 투자한 고객도 많았지만 실제 채권을 사고 파는 그런 고객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의 수혜가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빠졌지만 이게 투자 매력으로 연결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최근 수익률과 연초 수익률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국고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고채 금리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권 ETF들의 수익률이 좋았는데
연초 대비해서 본다면 여전히 좀 만기가 긴 10년 이상 채권 ETF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고요. 그나마 좀 1년 뭐 요 정도 채권 ETF들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초단기 금리 채권 ETF들은 뭐 따박따박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거의 뭐 기준금리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채권이란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채권값이 싸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그 수익률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팔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질 때 오히려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이득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만기 매칭형 채권 ETF에 8천억 원이 넘게 돈이 몰렸다고요. 이 만기 매칭형 채권 ETF,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는 채권 ETF와 만기 매칭형 채권 ETF를 살짝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채권형 ETF는 만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입니다. 그러면은 3년짜리 채권으로 계속 갈아 끼는 겁니다. 그 만기가 되면 또 다른 채권 넣어서 그냥 계속 3년보다 짧아지면 또 3년짜리 채권으로 갈아 끼고 이러다 보니까 뭐 YTM, 쿠폰 금리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서 또 자본 차익 또는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걸 보완한 게 만기 매칭형 채권 ETF고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그냥 일반적인 채권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동일하고요. 대신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고 팔 수 있다. 도중에 만기가 되기 전에도 뭐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게 ETF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채권을 갖고 있으면 야, 채권도 사고 팔 수 있지 않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채권은 아마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그냥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었을 때와 똑같은 스킴을 갖고 있지만 또 상장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뭐 주식 채권의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제가 ETF를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ETF와 주식, ETF와 채권의 간극이 점점 좁혀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 사례긴 하지만 미국은 단일 종목 ETF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ETF. 단일 종목 ETF는 그냥 단일 종목을 사는 거에 낫지 않나요? 대신에 레버리지. 1.5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1.5배 레버리지 테슬라 ETF. 단일 종목 1.5배 인버스 테슬라 ETF. 그리고 단일 채권 1.5배 뭐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결국은 ETF라는 것이 처음에는 분산 투자를 위한 목적성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새로운 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증권부장할 때 ETF가 이제 처음 막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들고 그럴 때 상장 지수 펀드인데 근데 이제는 지금 뭐 단일 종목까지 ETF가 나올 정도면 상장 지수 펀드라는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름을 바꾸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이런 그릇을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그릇이 있으면 이걸 라면 끓여 먹는 목적으로 그릇을 만들었지만 라면 말고 호빵을 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드는 한 가지 생각은 그만큼 금융시장의 다양성이 생겼다라는 그만큼 수요도 다양해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야 먹어 그러면은 그냥 투자하고 끝냈는데 이제는 나는 요렇게 한번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요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투자의 니즈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주신 만기 매칭형 ETF가 이 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올해 시장, 특히 이제 증시가 워낙 출렁거리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저도 그걸 통해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가 시장을 보는 판단 근거는 뭐 물론 매크로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쪽으로 시장은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채권을 원했기 때문에 채권 ETF가 나온 거고 그만큼 시장은 변동성이 컸다, 좀 불안불안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보장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보장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저희는 펀드는 수익률을
추구할 뿐입니다. 물론 채권을 담았기 때문에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쿠폰들을 계산하면 YTM이 실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만기 매칭형 ETF는 얼마의 YTM, 만기까지 갖고 있었을 때 얼마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대신에 ETF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설정 환매가 있습니다. 설정 환매가 뭡니까? 내가 ETF를 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AP라는 증권사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일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펀드처럼 설정을 해줍니다. 내가 이거 사고 싶으니까 만들어 주세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만기 매칭형 ET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기가 한 달 남았는데 대규모 설정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또 시장에서 그 채권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 또 변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시장에서 급하게 구해야 되니까 좀 싼 가격에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 봤던 YTM이랑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주문 생산도 가능한 네네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예. 자, 유가증권 시장에 단일 종목 ETF가 4종, 그다음에 네. 소수 종목 ETF가 2종이 지난달 29일에 상장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이 단일 종목 ETF 시대로 가는 겁니까, 이제? 예,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이런 룰이 있었습니다. ETF라는 것이 분산 투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식은 10개, 채권도 10개, 대신에 뭐 국공채는 3개,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게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10개.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네.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뭐 채권을 10개 담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주식 1개에 채권 9개 이런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는 내 연금 계좌에서 담고 싶어하는 뭐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뭐겠습니까? 잘 아는 거. 테슬라,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있고. 애플 이런 식으로 요 한 종목을 담고 나머지는 채권을 담는 그리고 비중은 30대 70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톱5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우리가 한 종목을 담기보다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을 5개로 묶어서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단일 주식 ETF, 소수 주식 ETF, 소수 종목 ETF 같은 거는 어떤 투자자들한테 적합한 겁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ETF를 만들 때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연금 계좌. 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삼성전자 사면 되지. 예. 테슬라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상품은 연금 계좌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연금 계좌는 70%는 위험 자산을 담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주식 한 종목, 채권 나머지 종목 요건 안전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채권 혼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70% 담았고 그리고 나머지 30%에 또 30%가 삼성전자니까 실제로 내 연금 계좌에서는 79%의 삼성전자 비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노후에 좀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어. 그래서 삼성전자와 내 노후를 함께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70% 위험 자산을 담고 나머지 30%도 삼성전자 채권 혼합을 담으신다면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좀 약간 좀 공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노후는 만약에 은퇴까지 좀 많이 남으셨다면 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상품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요즘 뭐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되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로 이런 수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 월배당이라는 이 키워드도 이거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따박따박 이게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은퇴 소득자들이 맞습니다. 은퇴해서 연금으로 사는 소득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월배당도 올해 새롭게 나온 키워드입니다. 한국 규정상 월배당을 못하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월배당을 하려면 배당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 배당 재원을 만들려면 한국에는 12월 결산법인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분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산월에 맞춰서 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뭐 분기별 또는 월별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바스켓을 짠다면 월마다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월 배당 상품들이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궁금한 게 월배당 ETF에 투자를 했는데 네. 그 담은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배당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월배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모아서 주는 걸 12달로 쪼개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나는 그러지 말고 연말에 한 방에 목돈을 줘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한테는 이런 상품이 필요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따박따박 인컴이 필요하신 은퇴생활자라든지 예.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상품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시세 차익입니다. 예. 내가 월배당은 10% 받았지만 주가가 10% 이상 빠진다면은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번 달에는 월배당이 나왔는데 다음 달엔 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배당 수익률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되고, 배당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대로 보시되 이 ETF의 가격이 얼마나 안 빠지는지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배당도 꾸준하게 주는지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ETF 가격이 빠졌다 그러면 그만큼 순자산, 내가 투자한 순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배당 10% 받고, 제가 항상 이제 좀 있으면 또 연말이니까 배당락 얘기가 많이 예. 나올 거거든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배당은 1,000원이 나왔는데 주가가 1,000원보다 더 빠졌습니다. 그러면 배당 투자의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월배당 그러면은 배당금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챙기시고, 또 그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견조한지 이것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주식 성격, 펀드 성격, 채권 성격까지 두루두루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과세 당국이 PTP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10%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국내 투자자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PTP 종목이라는 게 뭡니까? 예, 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약간 MLP, 약간 리미티드 파트너스, 저희는 유한 회사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기초 자산의 펀더멘탈이 체크하기 어려운 원자재, 에너지, 인프라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을 PTP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왜 나왔는지를 좀 뜯어봤는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때 예.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세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들, 곡물 가격들, 농산물 가격들이 급등락을 보이니까 그러면은 미국 사람 외에는 투자 못하게 해. 결국은 투기적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 가격들의 변동성을 키운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넌 US를 못하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었고요. 실제로 작년 정도에 만들어진 법안이었는데 한국에는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좀 약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 이 PTP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PTP 종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TF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유가 관련된 ETF인 USO라든지 예. 굉장히 많아서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도 들어가 있는 ETF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리테일 투자랑 기관 투자랑 다릅니다. 리테일 투자자들은 그 단서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US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예해달라. 이런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삼성자산운용과 같은 기관 투자자는 그 단서 조항을 이용해서 그 미국에 있는 운용사들한테 내용 증명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US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 면제해달라. 이렇게 우리는 요청을 한 상태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만약에 USO나 이런 ETF를 매매하신다면 매도 금액의 10% 세금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있으면 새해인데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항상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는 좀 내년에는 좀 올해 좀 힘들었던 것들이 내년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가장 힘들었던 게 주식, 채권 둘 다 힘들었지만 주식과 채권을 뭉쳐서 투자하는 상품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통 주식과 채권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올해는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에는 주식과 채권을 다 함께 담고 있는 자산 배분형 상품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앞서도 계속 파월 얘기 많이 하셨지만 좀 시장의 국면이 좀 안정화된다면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금리가 더 안 올라간다면 네네네. 뭐 지금도 이미 그런 징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상장된 채권 ETF 중에서 만기가 가장 긴 게 30년입니다. 최근에 30년 채권 ETF 거래가 많습니다. 그만큼 아마 채권 ETF는 매매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은 아닐 거예요.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뭐 듀레이션, YTM 이런 개념들 다 알고 계시는 투자자일 텐데 그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TF의 정말 다양한 측면을 오늘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